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요, 황대만과 홍합의 이 두 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인가요? 황대만 선생님하고 홍합의 선생님이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로 상정이 됐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5.2%,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4.5%.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만 데이터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10.9까지 떨어졌다가 14.6%로 올랐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황교안이 14.6, 안희정이 14.5, 거의 근접하게 둘이 2위를 두고 순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역시 두 자릿대 지지율을 지켰군요. 10.1에서 10.9. 이재명 시장은 다소 하락한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약진이 일단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말했지만은 이번 주랑 점점 가면서 이게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아주 강해지지 않습니까?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1강 다중 양상이다. 1강 다중이다. 근데 한 2, 3주 전에는 2강으로 가는 분위기였었죠. 문재인, 안희정. 근데 다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좀 떨어지고 하면서 14하고 10은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다시 1강 다중으로 가고 있다. 뭐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조금 주춤주춤 떨어졌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그래서일까요? 안희정 지사가 어제 이승만, 박정희는 다 소중하다. 약간 어떻게 보면 우클릭의 발언을 또 했어요. 다시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진보로 좌클릭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단 지지율을 좀 하락하는 국면들을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과 정확하게 교차하면서 두 지지율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게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합니다. 2월 27일이라고 볼 수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이라 단호하게 불허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 더 연장해야 된다는 민심도 많았지만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이 좀 혼란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검찰로 이관시킨 다음에 차분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층들의 표심을 완전히 자극해서 끌어모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두고요. 지난주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까지 해왔던 안희정 지사가 거시적인 상황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강론으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황에서 대통합을 하겠다는 행보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강론으로 어떤 대한민국 만들 건지를 꾸준하게 해나갈 때만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을 등돌리게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안희정 지사에게 뭐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꼽은 대선 상황판에 오늘 세 가지 대선 뉴스 차례차례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과연 황대만 선생님과 홍합의 선생님이 첫 번째 뉴스에 나올까요? 아닌 것 같아요. 대세론을 가를 경선 토론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안희정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5월 동주다. 일단은 윤태곤 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앞서가는 1등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을 포위하자. 이런 전략과 안희정과 이재명을 분리시키자. 이런 맞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 토론회, 이제 내일 라디오 토론회를 시작으로 10번 정도 하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토론회를 하자고 계속 이재명 시장 측하고 안희정 지사 측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같이 좀 붙어보자, 말로 붙어보자 했는데 계속 피했습니다. 탄핵 정국이라. 근데 드디어 피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10번 정도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거의 본선급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그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본선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재인 측은 역시 대세론을 끌고 가면서 이 안희정 지사의 지금 전략, 중도를 잡겠다는 전략과 이재명 시장의 그 어떤 노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분리시켜서 좀 각계 격파해보자. 예. 그런 전략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두 사람, 안희정, 이재명 측은 문재인 대세론 흔들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안희정,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사랑, 이재명 시장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준비가 잘 돼 있고 논리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군단을 끌고 있고 캠프도 단단하고 공약도 많지만 말을 좀 잘 하지 못해서 예. 점수를 누가 잃을 것인가 저는 좀 문 대표가 좀 불리한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시장 측에서 다른 의미로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생각을 따져 묻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의 생각이 선명하게 대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와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인데요. 지난번 총리를 바꿨어야 했다. 박지원 대표가 이 물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습관성 변명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때 총리 바꿨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총리 못 바꾸니까 특검도 연장 안 되지 않았냐 라는 문제 제기를 박지원 대표가 했습니다. 대통령 돼서도 엉터리 판단하고 문제되면 딱 잡아떼고 변명할 거냐 아니면 문자 폭탄으로 린치를 가할 거냐 과거를 편한 대로 기억하고 왜곡하지 말라 왜 또 거짓말하냐 박지원 대표가 발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치를 제발 국민들 보고 하십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이 2라운드인데 2라운드의 두 사람의 이 발언들 누구의 승리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저 발언에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어저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 말 그대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에 정치를 제발 국민들 보고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 될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건데 저기에 이제 빠진 단어가 국민들은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거지 일부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말을 하고 어저께 있었던 상황 속에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전체 국민들을 본 정치가 아니라 일부 지지층을 위해서 나가갖고선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정말 국민들을 보고 하는 정치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자꾸 정치적으로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나만 갖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하자라는 말의 진정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행해야 될 정치도 일부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보면 습관성 변명을 또 반복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칼럼 어제 국민의당의 주장이 맞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국민의당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박지원 대표가 말한 저 문재인 전 대표의 습관성 변명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습관성 변명. 글쎄요, 사실은 민주당의 지난 탄핵 국면에서 오락가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 여당이 덜컥 받아버리자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당시 실제 저는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왜 거기 총리 추천 안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그분의 워딩은 총리가 있어도,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거기 있다고 해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특검 연장이 안 됐잖아요. 환경권한대행 하는 일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리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당시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어떤 판단도 저는 여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조금 서로 어떤 스텝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의식한다라면은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정치적으로는 좀 득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겠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다가 자당의 의원들 안철수 전 의원이나 손학규 전 지사 이런 분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저런 공격은 충분히 득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덕 부장님. 예. 박지원 대표가 뭔가 계속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보시죠, 박지원 대표. 예.
엉터리 판단, 딱 잡았다고 변명할 거냐. 이게 뭔가 맺힌 게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맺힌 게 주요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습관성 변명은 작년에 선 총리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은퇴하겠다 하는 지난 총선 때 발언도 겨냥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맺힌 게 뭐냐 하면 14년 전에 악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박지원 사실 대표가 기여한 게 꽤 많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경험을 볼 때. 그런데 이제 들어서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박지원 또 대표가 여러 가지 또 사법 처리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겪게 되고, 그때 14년 전에 악영이 계속 남아서 앙금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특히 2년 전에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했습니다만은 룰을 바꿨다. 뭐 판에 또 룰을 또 바꿨어요. 룰을 바꿨는데도 지지율 차이가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몇 프로 안 났어요.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오차범위 수준의 지지율 차이가 났으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민주당 대표 자리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표가 됐으면 지금 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아마 그 생각만 계속 떠오를 겁니다. 한번 저도 그 전에 만났더니 옛날 2년 전에 경선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맺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첫째 앙금이 남아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역시 이 정치 현실을 가장 어떤 선하고 안 갖고 이런 걸 떠나서 판단을 떠나서 정치 현실을 가장 잘 읽는 정치부 8구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두 주자는 무조건 공격을 해서 흔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판세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만이 국민의당에 뭔가 변화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누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선두주자는 무릎을 가서 흔들고 공격을 해야 된다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이 링에 올랐으면은 심판하고 관중을 보면서 경기를 해야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주무시려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14년 전에 대북 송금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서 잠 한번 깨고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당대표 선거 내가 이긴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대선 상황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대선 뉴스 소개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황대만 씨의 정체가 나올 것 같아요. 황대만. 정체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팬클럽 이름입니다. 황대안이 출범이 됐습니다. 대통령 만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도한 황대만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법치에 맞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굴까 생각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저런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황대만은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네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자가 들어갔어요, 윤태곤 시장님. 근데 참, 저 대표님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저쪽은 주로 목소리로 뽑으시나 봐요. 황대항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황 총리도 목소리 하면은 뭐 정치권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 팬클럽 대표도 최고신데. 팬클럽 대표 중에서도 목소리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황 총리가 특검 연장 거부한 거, 그거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한국당의 주자들이 워낙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지지부진. 그러니까 이제 황 총리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근데 저는 조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게 봐서 어렵다고 봐요. 첫 번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 총리의 실적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과거 이제 고검 권한 대행이라든지 뭐 김황식 총리 이런 사람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권한 대행 동안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뭐 AI 구제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산 동구청 앞에 이제 소녀상 설치하는 걸 두고 구청이 알아서 해라 그랬다가 뭐 뒤에서는 또 나중에는 뭐 철거하라 하고 오락가락한 것밖에는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링에 올라서면은 어려울 것인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황 총리의 톤 앤 매너 같은 게 워낙에 좋고 뭐 뼛속부터 보수적인 분이니까 이렇게 인기를 꽤 끌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수가 아니라 뼛속부터 보수다. 그렇죠. A부터 Z까지 모두가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우성재, 황대만 간사도 제가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대행이 대선에 꼭 출마할 거라고 믿는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표현 중에는
만약에 불출마한다면 총리 공간에 찾아가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황대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회원수가 급증했는데 앞으로 황대행 지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플랜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황대만과 관계없이 선관리 등 선거 관리죠. 거가 빠졌네요. 선거 관리 등 향후 전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황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가 내부적으로 더 많다. 총리실 관계자는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렇게 바뀌었군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도 저희가 한번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대선 주자 팬클럽 과연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는 문팬, 안희정 지사는 안지사예요. 팬클럽 이름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지사. 이재명 시장은 손가혁, 이재명과 손가락 혁명군. 안철수 전 대표의 팬클럽은 최근에 국민희망, 안팬, 안전모 연합체였죠. 유승민은 유심초, 황교안은 황대만. 가장 사람 이름 같죠? 황대만.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인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지지율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황대만 회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지지율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14.6%, 안희정 지사가 14.5%. 이 칼럼. 황권한이 0.1%포인트 높지만 오차범위 미만. 그렇죠. 저 숫자의 어떤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다만 추세를 보자라는 건데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2월 1일 날 이제 사퇴를 하고 그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했는데 안철수가 아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그 표를 좀 나눠가는 그런 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주 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2월 세 번째 주부터 이제 20%를 찍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10% 한 중후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쭉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까 윤 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데다가 무엇을 또 했다고 이렇다 할 뭐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그 국민 대토론, 규제개혁 관련해서 토론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보여주는 것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줄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최소한 욕할 거리라도 던져줘야 되는데 황대행은 그냥 미소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는 추세였는데. 길 조심하세요. 네, 문 조심하세요. 그 정도였죠. 답답하죠,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선의 발언이 19일 날 나온 이후에 이제 떨어진 추세고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그 추세만 본다면 안 지사와 그 황교안 대행이 뭔가 약간 표를 나눠가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흥미롭네요. 네. 안희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이 일부 겹친다.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도 보수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당파에서도 상당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파의 상당 부분이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태극기 민심이 안 지사를 향할 거냐 아니면 황대만 씨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아까 나온 팬클럽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라고. 예, 근데 이제 잊혀져간 스머픈 그 이름 반딧불이를.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반딧불이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간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취재하는 것도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출마의 그런 느낌을 전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직을 좀 돌리는 그런 낌새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낌새가 이제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미리 바깥에서 이제 장외에서 팬클럽들이 이제 출마를 압박을 하게 되는 모양이 그 반딧불이의 어떤 기억 보니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다 띄워놓고 이제 훅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해버리는 이렇게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보수의 인물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보수의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 확실히 한 게 없고요. AI나 그 구제역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3월까지는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수습해야 될 그런 게 크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보수적인 이미지.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유신 독재 유신 독재 반대를 외칠 때도 학도국단 단장을 한 이유로 홀로 교론복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뼛속부터 맞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뚜렷한 보수주자가 없는 것에 대한 투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지 본인 자체가 이제 보수주자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꺼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황대만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홍준표 지사를 향해서 홍아베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아베를 갖다 붙였군요. 홍트럼프, 홍케르테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홍아베로 격을 확 낮춘 건데 홍준표 지사의 유죄를 확신할 제보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컬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밝혔던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한 반격인 걸까요? 민병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민주당 민병두 의원입니다. 나는 그의 유죄를 확신한다. 그럴 만한 제보도 갖고 있다. 검찰을 요청하면 협조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 제보 내용이 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 트럼프가 아니라 홍 아베다. 억지 주장과 침탈의 언어가 비슷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 시장님, 홍 아베. 민병두 의원이 일단 저분이 뭐 평소에 저격수라든지 막말을 하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좀 전략통에 가깝고 신문사 정치부장 출신이고 워싱턴 특파원도 지낸 분인데 조금 의외예요. 민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한 게 뭔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접점이 있는 건 있습니다. 이제 민 의원이 홍준표 지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1승 1패를 했어요. 18대 선거 때는 뭐 아주 크게 지고 19대 선거 때는 또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서울 동대문에서요. 뭔가 이제 약점과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이인 것은 맞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경남 기업하고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가 경남 기업 본사가 그 동대문구에 있어요. 그 지역구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민병두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으면요 빨리 해야 돼요. 있으면 빨리 이거 가라. 괜히 이런 식으로 막 냄새 피우고 부채질하고 하면 홍지사만 씁니다. 버튼다. 겁나니까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프레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양박이 나를 엮었다. 양아치 친박이 나를 엮었다. 그렇죠. 그러더니 뭐 양노 뭐 이럴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양박이랑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홍 지사가 반격할 거다는 건데, 이른바 민병두 의원이 뭐 제보가 있다. 정체는 안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팩트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이게 정말 제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의 뭐 반박을 하는 어떤 블러핑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보는 아마 이제 기자 출신인데 완전히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보는 있는데 그게 과연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제보인지는 좀 봐야 될 것이다. 아마 경남 기업 관계자 누구한테 들었겠죠. 제 생각으로. 근데 이번에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거는 이번에 홍 지사가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상대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게.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 차원도 있지만 자기의 정치적 지역구 경쟁자였던 사람이 대선 주자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기필코 막아야겠다. 무릎을 흔들어야겠다. 야, 내가 그때도 졌는데 이번엔 이겨야 된다. 뭐, 내하고 경쟁해서 했던 사람인데 대선 주자 유력 부상하는 거는 봐줄 수 없다. 그런 게 나타나는데 저는 홍 지사의 가능성을 이렇게 봅니다. 홍 지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의미 있게 본 게 뭐냐면 안희정, 황교안, 이 안철수 요 세 사람의 지지율 합계가 몇인지 아십니까? 40%예요.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저렇게 합쳐보면 40%. 40%가량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문재인 전 근데 재미있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는 30 내지 35%가 나와요. 근데 저 사람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각자의 지지, 고유의 지지가 진보와 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 중간에 20% 반기문 총장이 빠져나간 20%를 놓고 지금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이에 변화가 앞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불출마를 황교안 예를 들어서 총리가 불출마를 한다든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사람이 탈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또 홍준표 소위 이제 홍 트럼프인지 홍 아벤지 이제 홍 지사가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가 압축되는 모아지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 결과에 서로 변수가 그러니까 중도층 20%를 놓고 서로 이렇게 그 파일을 갖고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 변화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변수가 두 개라는 거예요. 황교안 씨가 불출마하던가, 아니,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하던가,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패배한다면, 그를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층의 누군가를 지지할 거다. 뭐 이런 네. 예측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완전히 한번 술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키게 나섰던 건데 그게 더 이상 지켜야 될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뒤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며 그때 이제 그동안 흔들렸던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층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건데 만약에 1대1 구도로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떠한 가능성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의 SNS에서 재밌는 글귀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EPL에 비교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다. 너희들은 동네 축구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선을 갈라버렸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맞는데 예.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절묘한 비유였네요. 대선 상황실 뉴스 3가지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